시청자 여러분, 여유로운 노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약 5년간의 결혼 생활, 내 모든 청춘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던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지는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눈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한다면요. 제 남편 하나 간수 못하는 멍청한 년. 단 한마디. 그 한마디는 순식간에 아내를 죄인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제가 바친 모든 희생을 한낱 어리석은 짓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억울함이 극에 달한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말이 길고 긴 꿈에서 저를 깨어나게 한 한 바가지의 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명예와 공정함을 되찾고 그보다 수만 배는 더 끔찍한 비밀, 바로 이 집안 깊숙이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죠. 밤 11시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규칙적이고 차갑게 울리며 끊어질 듯 팽팽한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넓기만 한 집은 텅 빈 것처럼 춥고 스산했습니다. 저녁부터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여낸 김치찌개 위로는 허옇게 기름이 떴고 달콤 짭짤하게 졸인 돼지갈비찜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저는 두 손에 턱을 괸 채 텅 빈 식탁에 앉아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린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대기업 영업이사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건 저도 압니다. 거래처와의 접대나 회식이 잦다는 것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늘 이해심 많은 아내, 남편이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져도 남편을 기다리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워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로서 당연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반년 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귀가는 점점 더 늦어졌고 그가 대는 핑계들도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접대가 있었어. 갑자기 회의가 잡혔네. 차가 고장나서. 매번 집에 돌아온 그의 몸에서는 진한 술 냄새와 함께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겼습니다.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콤하고 독한 향이었죠. 여자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제가 애써 쌓아 올린 이 세계가 산산조각 날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남편을 위해 음식을 데우고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주고 그가 어지럽힌 것들을 조용히 치울 뿐이었습니다. 제가 더 잘하고 더 너그러워지면 언젠가 남편이 알아주고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가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와요. 많이 힘들었죠. 민준 씨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싼 명품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었죠.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피곤해. 뻔한 소리 좀 하지 마. 그리고는 저를 스치듯 지나쳐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여자 향수 냄새가 그 어느 때보다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헛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녁 다시 데워놨어요. 뭐라도 좀 먹고 자요. 안 먹어. 밖에서 먹었어. 그는 소파 위에 서류 가방을 거칠게 던지고는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 조용히 쉬고 싶으니까. 제 앞에서 침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차갑고 무자비하게 저는 복도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 억지로 머금었던 미소는 이미 오래전에 굳어버렸고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식탁 위에 차가운 그릇들을 치우려는데 남편이 소파에 벗어던진 양복 재킷을 집어드는 순간 제 심장을 멎게 하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새하얀 셔츠, 깃에 선명한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묻은 듯 했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흔적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배신의 증거. 저는 셔츠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더 이상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셔츠를 들고 침실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던 민준 씨는 험악한 얼굴로 뛰어들어온 저를 보고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노크도 안 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 앞에 셔츠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노와 고통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립스틱 자국을 흘깃 보더니 잠시 당황한 기색을 비췄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 접대하다가 누가 실수로 묻혔나 보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소란이야. 실수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너무나도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자국이 실수라고요? 거짓말 그만해요. 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밖에 다른 여자 있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민준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 쓸데없는 상상 좀 하지 말고. 그는 제 손에서 셔츠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요. 오늘 확실하게 말해야 해요. 당신 나를, 이 가정을 배신했어요. 저희의 싸움은 점점 커졌고 결국 옆방에서 주무시던 시어머니까지 깨우고 말았습니다. 박 여사님,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고급 실크, 잠옷 차림의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 더욱 굳어져 있었죠. 이 밤중에 무슨 소란들이냐. 잠 좀 자자. 시어머니를 보자 저는 마치 구명보트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달려가 울면서 셔츠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민준 씨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요. 어머니. 저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가 제 고통을 이해해주고 아들을 꾸짖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립스틱 자국을 힐끗 보더니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톡 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작 이런 일로 이 난리를 피워.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네가 제대로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밖에서 다른 걸 찾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아드님이 바람을 피웠다니까요. 바람 피운 게 뭐 어쨌다는 거냐?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남 탓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돌아봐. 아내라는 게 남편 간수도 못해서 다른 년한테 뺏기게 만들어. 그게 누구 잘못인데? 다 네가 무능하고 못나서 그런 거야. 제 남편 하나 간수 못하는 멍청한 년 같으니라고. 세상에 멍청한 년. 그 두 단어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희생하고 인내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죄인이었고 멍청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어머니 뒤에 숨어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우스웠고 이 결혼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멍청한 년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송곳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며 아프고 굴욕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한때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 민준 씨 옆에 누워 있었지만 그는 끔찍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술과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부족해서, 예쁘지 않아서, 남편의 마음을 붙잡을 만큼 영리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저는 대형 병원에 유망한 약사 자리를 포기하고 집 근처 약국으로 옮겼습니다. 오직 가족을 돌볼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편이 퇴근했을 때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동창회도 여행도 포기하고 집에서 현모양처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은 배신과 이토록 쓰디쓴 모욕이란 말인가요? 다음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우아하게 인삼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았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경멸이 가득 담긴 헛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신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이 집을 휩쓸고 간 폭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집안 공기는 돌덩이를 매달아 놓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내려오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아들의 의자를 빼주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이리 와 앉아. 어젯밤에 많이 피곤했지.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갈아놨어. 그러고는 제게 칼날 같은 눈초리를 보내며 덧붙였습니다. 쯧쯧. 남편 챙길 줄은 모르고 오히려 성가시게 해서 더 피곤하게 만드는 누구랑은 참 다르지.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야말로 잘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항상 아들이 옳았고 모든 잘못은 제 탓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리에 앉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아침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눈빛으로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 말 잘 들어라. 여자는 머리를 잘 써야 대접받는 거야. 똑똑하고 요령 있게 굴어야지.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느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니. 집에 오면 다정하고 상냥한 아내를 원하지. 맨날 질투나 해대는 사자 같은 마누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내 꼴을 좀 봐라. 옷 입는 건 촌스럽고 하루 종일 부엌이랑 약국만 하는 주제에 민준이가 너한테 질리는 것도 당연하지. 이제부터라도 좀 바뀌어봐. 꾸밀 줄도 알고 옷도 좀 사입고 머리도 세련되게 볶고 염색도 하고 옷도 좀 섹시한 걸로 사입으란 말이야. 결혼 생활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알겠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쓰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저는 따분하고 촌스러운 아내였던 겁니다. 그녀는 제가 받은 배신의 상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밖에서 즐길 건 다 즐기면서도 가정이 평안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남자를 붙잡기 위해 저더러 다른 사람으로 변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저녁엔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진수성찬을 차려, 그리고 예쁘게 차려입고 말도 좀 예쁘게 하고 가서 사과해. 여자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게 뭐 대수라고.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알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툴 기력조차 없어서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몽롱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시장에 가서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을 샀습니다. 미용실에 들러 새로운 머리 모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전에는 감히 입을 생각도 못했던 슬립까지 샀습니다. 저는 마치 기계처럼 이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민준 씨를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 변화가 정말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한심한 광대 노름에 불과할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에 저와 화려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을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는 의례적으로 자리에 앉아 몇 숟갈 뜨더니 이내 일어섰습니다. 다 먹었어. 서재에서 할 일이 좀 남아서.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머리, 맛있는 음식,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남자의 마음이 떠나면 당신이 천사가 된다 한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침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한다며 서재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핑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그 안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곱슬거리는 머리, 얇은 레이스 슬립, 너무나 낯설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변하려 했던 걸까요?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바꾸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인내와 희생으로 배신당한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때 옆 서재에서 민준 씨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가 황급히 전화를 받고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장을 누군가 칼로 도려내는 듯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닥쳐올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이 진흙탕에서 벗어날 힘이 제게 남아있는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제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고통 속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애정을 구걸하고 시어머니의 모욕을 견디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 저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 서연아, 무슨 일이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강인함과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서러움에 북받쳐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해버린 민준 씨, 셔츠에 립스틱 자국, 뻔뻔한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의 악독한 말까지 전부 다요. 어머니는 전화기 저편에서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셨습니다. 제 말을 끊지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실컷 울도록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을 토해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제가 눈물이 마르고 목이 쉴 때쯤 어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냈고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 울어라.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자의 눈물은 못된 놈들을 우쭐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우습게 보이게 할 뿐이야. 엄마 말 잘 들어. 저는 황급히 울음을 그치고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네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해야 해. 이미 썩어버린 그 가정을 붙잡고 계속 속고 무시당하며 살고 싶니? 아니면 공정함과 명예를 되찾고 너에게 상처 준 것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니? 어머니의 질문은 혼란스러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듯 강타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배신한 남편, 나를 존중하지 않는 가정을 정말로 붙잡고 싶은 걸까? 답은 제 머릿속에서 명확해졌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좋아. 어머니는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면 이제부터 절대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돼. 고통을 힘으로 바꿔야 한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짓밟려도 되는 잡초가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싸워야 해.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전류처럼 제게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심이 들어섰습니다.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어머니는 제가 평생 생각지도 못했을 치밀한 계획, 하나의 전략을 세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물은 남자를 후회하게 만들지 못해. 우습게 볼 뿐이지. 가정을 지키고 싶니? 아니면 명예를 지키고 싶니?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그놈과 그 집안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야 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네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야. 고통스러워하고 패배를 인정한 것처럼 겉으로는 약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강철처럼 단단해져야 해.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지.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냥감이 가장 약해 보일 때 사냥꾼은 가장 방심하는 법이란다. 내 유약함으로 그들을 잠재우고 다음 단계를 실행할 시간을 버는 거야. 다음 단계가 뭔데요?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은밀하게 증거를 모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전부 모으는 거야. 사진, 영상, 녹음, 문자 메시지, 호텔 영수증. 그의 배신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든지. 그게 법정에서 너의 무기가 될 거다. 떠날 땐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떠나야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되찾아서.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빈손으로 떠날 수는 없어. 그들이 쉽게 목적을 이루게 둘 수는 없지. 엄마,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니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가 돈을 보내줄게. 그 돈으로 녹음기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필요한 장비들을 사. 필요하다면 탐정도 고용하고 지금 네가 할 일은 침착하고 현명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거야. 명심해. 너는 너 자신을 위한 정의를 찾고 있는 거야.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 너를 그렇게 대하는 집안이라면 분명 깨끗한 집안이 아닐 거다. 잘 파고들어봐. 어쩌면 더 큰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지. 어머니와의 통화는 끝났지만 제 머릿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판단을 기다리는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꾼이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고 단호하고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싸움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저는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 가족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이 제게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새로운 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가엾고 유약한 아내의 연기. 하지만 그 뒤에는 제가 한때 숭배했던
그 가족의 도덕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 계획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조언대로 저는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완전히 무너져버린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꾸미지도 사내 진미를 차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말수가 적고 그늘진 사람이 되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더욱 의기양양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를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이 멍청한 며느리의 모든 저항을 꺾어버렸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의 가치를 깨달아 헛된 희망 속에서 그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민준 씨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가끔 의례적으로 제 안부를 묻기도 했죠. 하지만 그 죄책감은 그가 내연녀에게 가는 발걸음을 막을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고 몸에서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바였습니다. 저는 고통과 굴욕으로 가득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 씨가 차를 몰고 출근하면 저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택시를 타고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내라면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제 심장은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회사로 바로 가지 않고 유리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고급 카페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서로를 뜨겁게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 심장을 깊게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건 증거야. 이건 내 무기야. 저는 하루 종일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쇼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5년 동안 아내로 살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비싼 명품 가방과 옷들을 유리에게 사주며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들이 영화관 커플석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고급 호텔 입구에 서서 제 남편과 다른 여자가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나무 아래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도둑처럼 제 남편을 미행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그들의 뻔뻔함을 떠올리자 분노가 다시 끌어올라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견뎌야 해. 인내해야 해. 마침내 그들이 나왔을 때 저는 그들의 배신에 대한 가장 선명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민준 씨의 차 좌석 밑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유리에게 바치는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 머지않아 결혼하자는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집에 있는 그 늙은 마누라랑 이혼할 방법 찾고 있어. 따분한 데다 애도 못 낳잖아. 데리고 있어봤자 뭐하겠어. 내가 다 정리하고 나면 너한테 당당한 자리를 줄게. 정말. 유리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오빠만 있으면 돼. 그런 자리 필요 없어. 그냥 사모님이 오빠 힘들게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걔가 뭘 할 수 있겠어?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울기만 하는 멍청한 여자일 뿐인데 우리 엄마가 곧 정리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멸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인 늙은 마누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와 계획까지 짜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누가 누구를 정리하게 될지 한번 봅시다.
저는 모든 증거를 컴퓨터에 복사하고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제 증거 파일은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들은 민준 씨의 가면을 벗기기에는 충분했지만 저를 모욕한 시어머니와 침묵으로 동조한 시아버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 모든 사람에 대해 알아보라는 어머니의 조언을 떠올리고 조사의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끔찍하고 추악한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배신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저는 집안의 다른 구성원들, 특히 시아버지인 강태석 씨에게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며느리를 잔인하게 짓밟는 그런 집안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점잖은 집안이 아닐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자 시아버지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신 시아버지는 원래 매우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신문을 읽고 베란다에 화초를 가꾸셨죠. 오후에는 보통 동네 친구분들과 장기를 두러 가셨습니다. 그의 삶은 단조로울 정도로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그 규칙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후에 갑자기 산책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처럼 운동복 차림이 아니라 잘 다려진 셔츠에 정장 바지를 단정하게 차려입으셨죠. 더 이상 동네를 산책하지 않고 골목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어두워질 무렵에야 집에 돌아오셨는데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며느리인 유리와 쇼핑하고 피부 관리를 받느라 늙은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휴대폰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새로 샀는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답지 않게 화면 잠금 비밀번호까지 설정해 두었죠. 가끔 거실에 혼자 앉아 누군가에게 열심히 문자를 보내다가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밀스럽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데이팅 앱이 열려 있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호기심에 한번 보신 걸 거야.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처럼 직접 미행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발각되기 쉬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소개해준 탐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화번호와 그가 자주 타는 택시 번호를 알려주고 그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제게 첫 번째 정보를 보내왔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옛 친구들을 만나거나 노인정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카페나 조용한 레스토랑을 자주 찾았고 그가 만나는 상대는 나이든 친구가 아니라 그의 딸이나 손녀뻘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탐정은 몰래 찍은 사진 몇 장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시아버지는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심지어 여자를 위해 의자를 빼주거나 음식을 집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도덕을 설파하고 자식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던 시아버지가 이제 와서 이런 비도덕적인 짓을 하고 있다니. 그는 자신의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젊은 여자들에게 바치며 거짓된 관심과 찰나의 즐거움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 뒤에 배우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시아버지가 스스로 이런 관계를 찾아 나선 걸까?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더 깊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들의 신원과 진짜 목적을 알고 싶었습니다. 탐정의 정보를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독한 우연의 일치로 끔찍한 비밀이 제 예상보다 일찍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저는 민준 씨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 한적한 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유리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단골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밖에서 기다리는 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호텔 맞은편 나무 뒤에 숨어 민준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저는 또 다른 익숙한 인형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강태석 씨였습니다. 그 역시 택시를 타고 와서 그 호텔 안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아버님이 여기에? 설마 아버님도 데이트를 하러 오신 건가? 미친 듯한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만나는 사람이 유리인 건 아니겠지. 그 미친 생각은 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기 충격 같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고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지독한 우연이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잘못 봤거나 아버님은 다른 볼일이 있으신 걸 거야.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켰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호텔 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는 고통은 이제 극도의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남아서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약 30분 후 민준 씨가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마 저녁 식사 시간 전에 집에 도착해 일에 지친 남편 연기를 계속하기 위해 서둘러 차를 몰고 떠났을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거의 1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버님은 우연히 이곳에 볼 일이 있으셨던 거겠지. 하지만 제가 막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 호텔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유리였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랬구나. 저의 끔찍한 의심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제 가족이었던 두 남자가 모두 같은 여자에게 노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호텔 문 앞에서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혀 몰래 만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시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무언가 애교를 부렸고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광경은 제가 그녀와 민준 씨를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역겹고 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 순간을 필사적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버튼을 누른 후에야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시아버지는 유리를 위해 택시를 잡아주고 자신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석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혐오감과 경멸감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존경했던 가족, 예의범절을 자랑하던 그 집안이 사실은 거짓과 부도덕으로 뒤엉킨 혼돈의 소굴이었다니. 항상 저를 멍청한 년이라고 욕하던 시어머니는 알고 있을까? 자신이 남편과 아들에게 동시에 배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같은 여자에게. 잘나고 성공한 남편 민준 씨는 알고 있을까? 자신이 아버지와 애인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도덕군자인 척하던 시아버지는 알고 있을까? 자신이 아들의 전처를 밟으며 딸 같은 여자에게 사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무도 모른 채 비극적인 희극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버림받은 며느리인 저만이 이 추악하고 적나라한 진실을 아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저는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제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모든 것을 폭로하면 이 가족은 산산조각 나고 그들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나는 이 역겨움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하고 매일 그들의 위선적인 행복 연극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텅 빈 목소리로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들으신 후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마 어머니조차도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는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세상에 정말 엇보르구나. 어머니가 탄식하셨습니다. 그 요물 같은 것 정말 보통이 아니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냐? 모르겠어요, 엄마.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진정해, 딸.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 같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우린 더 침착해야 해.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 그 여자애의 최종 목표가 뭔지 확실히 알아내야 한다. 단순히 돈만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음모가 있는 건지 그 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 애와 그 집안 전체를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어. 어머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저를 혼란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 지금 무너질 수는 없어. 끝까지 가야 해. 저는 그 악마의 가면을 쓴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이 이중 연극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첫 충격에서 벗어난 후 저는 제가 상대해야 할 적이 매우 영리하고 교활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리는 단순히 미모로 남자를 유혹하는 평범한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조종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더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해 유약하고 불쌍한 아내 연기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시에 탐정에게는 유리에 대한 심층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과거와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요. 그리고 탐정이 알아낸 사실은 그 여자의 치밀함에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리는 전문적인 꽃뱀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마다 각기 다른 약점과 숨겨진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성공했지만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존감이 낮았던 민준 씨. 그의 약점은 인정받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유리는 순진한 부하 직원 역할을 연기하며 항상 숭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결정을 칭찬했고 일과 집에 있는 따분한 늙은 아내에 대한 그의 모든 불평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마치 왕이나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한 시어머니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감각이었죠. 그녀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은근히 남약누나 우연을 가장해 가족의 빚이나 여행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영웅 심리에 가득 찬 민준 씨는 미인을 돕기 위해 기꺼이 돈을 썼습니다. 반면 시아버지인 강태석 씨에게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적용되었습니다. 평생을 규칙 속에서 살았지만 아내의 무관심 속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던 퇴직 공무원. 그의 약점은 노년의 외로움과 아직 자신이 가치 있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유리는 가난하지만 학구열이 높고 불쌍한 사연을 가진 여대생의 이미지로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조언을 구한다는 핑계로 그를 찾아가 그의 화려했던 과거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존경받는 스승이자 어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항상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삶과 마주해야 했던 유혹들에 대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덫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어린애인이자 수십 년간 겪어온 감정적 결핍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유리의 교활함은 이 두 관계가 절대 서로 엮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여자로, 시아버지에게는 소박하고 가련한 여자로, 그녀는 2개의 전화번호와 2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두 부자를 속이기 위해 완전히 다른 두 인물을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유리의 음모가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그녀의 끝없는 탐욕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꽃뱀이라면 그녀의 최종 목표는 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큰 돈을 얻기 위해 그녀는 분명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것이었습니다. 희생자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내게 할 만큼 강력한 카드. 저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탐정에게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리가 최근 한 산부인과를 자주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정말 임신이라도 한 걸까? 만약 민준 씨의 아이라면 이 집에서 제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시아버지의 아이라면 그것은 천지가 뒤집힐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처럼 교활한 여자가 스스로를 그런 수동적인 상황에 빠뜨릴 리가 없었습니다. 임신은 아마도 그녀의 게임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도구, 즉 히든카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목격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더 대담한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단순한 추적자가 아니라 그 악마와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유리의 연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달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임신이 그녀가 준비한 히든카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 같은 전문 사기꾼은 절대 자신을 수동적인 위치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임신은 사고가 아니라 그녀의 계획 속에 치밀하게 계산된 일부였습니다.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거액을 뜯어내기 위한 도구. 그리고 이번에 그녀가 노리는 희생자는 민준 씨가 아닌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나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자가 가장 두려움이 많고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유리와 시아버지의 일정을 추적했고 마침내 그들의 규칙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전우회 모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리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날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수요일 오후 저도 친정에 일찍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탐정이 알려준 산부인과 앞에서 택시를 내려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내 예상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직감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택시 한 대가 길 건너편에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핀 후 유리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리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펑퍼짐한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배를 감싸 안은 채 창백하고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걱정과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시아버지가 유리를 부축하며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미리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폰을 들고 자동차 뒤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확실하냐고? 유리가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버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이제 저 어떡해요. 아직 학생인데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 제가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봐요. 어떻게 학교를 다녀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눈물과 완벽한 연기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녀를 껴안으며 달랬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울지 마라. 내가 믿는다.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니. 너희 모자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게. 시아버지가 유리를 부축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접수를 하고 대기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리는 옆에 앉아 가끔 아픈 듯 얼굴을 찡그렸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더욱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약 30분 후 유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환자분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유리는 혼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안에서 의사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교활함이라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방법을 분명 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짜 초음파 사진이든 의사로부터 애매한 진단서든 말이죠. 몇 분 후 유리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고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위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의사가 뭐라더냐? 시아버지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 8주래요. 아기 심장 소리도 들린대요. 지금 아이를 지우면 너무 불쌍한 일이래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극도의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는 유리의 거짓말을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곧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딸버린 여자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비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비극적인 희극을 모두 영상에 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사진 한 장, 동영상 하나, 그리고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에 대한 진실, 이 모든 것은 가족 재판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제가 최후의 심판자가 될 그 재판을 위한 진찰 연극이 끝난 후 유리는 사냥감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인 시아버지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교활한 내연녀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든 유리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돈 요구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불쌍한 피해자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시아버지에게 울며 호소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미래와 학업이 모두 끝장날 것이라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없는 자식 취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한데. 시아버지가 곤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낳아라. 내가 책임지마. 너희 모자 내가 다 먹여 살릴게. 그 말을 들은 유리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비참해져요. 아이도 불쌍하고요. 아빠도 없이, 제대로 된 이름도 없이 태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세상에 고개를 들고 살겠어요. 저도 아직 너무 젊은데 평생 미혼모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저와 아이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냥 저를 보내주세요. 그녀의 연극은 시아버지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유리는 여전히 가련한 목소리로 자신의 목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작은 돈, 작은 자본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이도 지우고 작은 장사라도 시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요. 더 이상 아버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필요하냐?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숫자를 말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인 시아버지가 듣기에는 충격적일 만큼 큰 액수였습니다. 아마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억 원. 그것은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젊은 여자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점점 불러오는 듯한 그녀의 배를 보자 두려움과 죄책감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유리가 모든 것을 폭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내가 마련해 보마. 며칠만 시간을 다오. 이 모든 대화와 연극은 제가 설치한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거실에 또 다른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음모의 시작부터 계획, 그리고 사기꾼의 마지막 행동까지 저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발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쁨과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눈의 가시 같은 며느리인 저를 처리할 때가 왔다고 믿었죠. 그녀는 저를 하루빨리 집에서 내쫓고 예쁘고 싹싹한 데다 곧 대를 이어줄 손주까지 낳아줄 새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온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단죄하고 모욕하기 위한 진짜 재판을요. 그녀는 제가 가장 굴욕적이고 비참하게 떠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그 재판이 바로 제가 그 가족의 연극에 막을 내리게 할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모, 삼촌부터 사촌들까지 친척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부풀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멍청하고 애도 못 낳는 데다 병적인 질투심까지 가진 며느리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하소연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정을 파괴하는 악마처럼 묘사했습니다. 친척들의 집단적인 압박과 비난을 통해 저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의 어린 양처럼 저는 제 역할을 충실히 연기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집을 청소하며 운명의 그 가족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날이 최후의 심판일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일요일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집안 공기는 숨막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지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것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처형전의 만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때때로 제게 던지는 눈빛에는 경멸과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내연녀에게 줄 3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아침부터 저를 피해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을 테고 그의 비겁함은 저를 마주할 용기를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점심 무렵 남편 쪽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삼촌, 사촌들까지 정말 재판이라도 열리는 것처럼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가득 메웠고 저를 보자마자 수군거리며 비우호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전 작업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슬프고 가련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차를 내고 물을 따랐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에 떠는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본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장처럼 상석에 앉아 굳은 얼굴로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그리고 조카들. 오늘 이렇게 가족들을 모이게 한 것은 정말이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서 이런 재앙 덩어리를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제 쪽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이 넘도록 시댁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는 건 산더미 같은데 하는 일은 없고 심지어 대를 이을 자식 하나 낳지 못했어요. 이 강씨 집안의 대를 끊을 작정인 게지. 몇몇 친척들이 수군거리며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제 죄를 계속 나열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 간수도 못해요. 우리 민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잘난 아입니까? 밖에 나가면 따르는 여자들이 줄을 섰어요.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집에 와서 온갖 난리를 피워서 집안을 하루도 편할 날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멍청하고 무례한 여자가 과연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그녀는 악의적으로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시고모 한 분이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형님. 남편 간수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는 버려야지. 못하러 데리고 살아요. 우리 민준이가 착해서 그렇지 다른 남자 같았으면 벌써 쫓아냈을 거예요. 또 다른 삼촌이 말했습니다. 형님,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빨리 정리하세요. 데리고 있어봤자 민준이만 고생입니다. 이혼시키고 새 출발하게 해줘야죠.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소위 가족이라는 이들의 모습이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강한 편,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의 편에 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온 친척들의 압박 아래 제가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합의서에는 제가 빈손으로 어떤 재산도 받지 못하고 떠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 앞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우리 집안 사람들 눈 더럽히지 말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붕괴를,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기를. 민준 씨는 옆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근엄한 표정으로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 연극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벨벳 커튼이 내려와야 할 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후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펜을 드는 대신 주머니에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장은 찍을게요. 제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게 쥐 죽은 듯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기 전에 어머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나시면 누가 정말 잘못했고 누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저의 예상치 못한 침착함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살 직전의 어린 양 같던 제가 이렇게 담담한 태도를 보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너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게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볼 게 있다는 이 뭐니?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사람들 시간 뺏지 말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휴대폰을 거실의 대형 스마트 TV에 연결했습니다. TV 화면이 켜지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친척 어른들, 그리고 어머님. 어머님은 제가 남편 하나 간수 못한 실패한 아내라고 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어머님의 금지옥엽 같은 아드님, 이 집안의 자랑스러운 조카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바에서 민준 씨와 유리가 서로를 뜨겁게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나 하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누구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굳어 있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거겠지.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요? 그럼 다음 것도 계속 보시죠. 저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가 유리와 함께 비싼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 씨가 유리를 부축해 고급 호텔로 들어갔다가 몇 시간 후에야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방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세상에 민준이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저 여자애 예쁘게 생겼네. 그러니 그럴만도 하지. 쯧쯧. 서연이가 불쌍하네.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치며 벌떡 일어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그딴 것 꺼. 네가 내 남편을 미행했어. 정말 무섭고 악독한 년이로구나. 제가 악독하다고요, 어머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찾았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제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을 내조할 줄 모른다고 하셨죠. 그럼 묻겠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바람 피우고 제 자존감을 짓밟는 것을 참고 받아주는 게 내조인가요? 저는 계속해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준 씨와 유리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민준 씨는 저를 곧 버리고 유리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며 저를 따분하고 재미없는 아내라고 험담했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민준 씨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네가 감히 날 녹음해? 제가 왜 못하죠? 저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내 뒤에서 몰래 바람 피울 때 내 감정은 생각했나요? 당신과 어머님이 나를 모욕하고
인격을 짓밟을 때 내게 살 길이라도 남겨줬나요?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아내로 생각하지 않으니 나도 마지막 남은 정 따위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비난하던 친척들은 이제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를 책망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시어머니를 이전과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존경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죄 많은 며느리 연극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함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바람 좀 피운 게 뭐 대수라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5년 동안 시집 와서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넌 열매도 못 맺는 동나무야. 우리 집에 둘 수 없어. 우리 민준이가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줄 다른 여자를 찾은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네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못했으면 잠자코 있기나 해. 그녀는 저를 공격하기 위해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지난 5년간 저의 가장 큰 아픔이자 자격지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의사는 저희 둘 다 정상이며 아직 인연이 닿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 눈에는 모든 잘못이 제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독한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애를 못 낳는다고요. 저는 그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 집안에서 자식 문제, 명예 문제로 걱정해야 할 사람은 아마 제가 아닐 텐데요. 시어머니는 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부터 무표정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사진 속의 저 여자 낯이 익지 않으세요? 모든 시선이 시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왜 갑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리모컨으로 다른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제가 비밀이라고 이름 붙여둔 폴더였습니다. 어머님, 친척 어른들, 아드님이 바람 피우니 그건 흔한 일이라고 하셨죠. 며느리가 남편 간수도 못한다고 욕하셨고요. 그럼 이제 어머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바람 피운 사람이 어머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님 남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말은 거실 한가운데 터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입을 셔츠를 입고 턱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영감님이 그럴 리가.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TV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사진들보다 수천 배는 더 충격적인 사진이었습니다. TV 화면에 나타난 사진은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했습니다. 순간 넓은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거친 숨소리와 화면을 향한 경악에 찬 시선들만 남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항상 근엄하고 엄격하시던 제 시아버지 강태석 씨가 민준 씨의 내연 여인 유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두운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에서 꽤 유명한 한 산부인과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손에는 유리의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매우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첫 아이를 기다리는 행복한 부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만약 사진이 그것뿐이었다면 사람들은 그저 의심하는 수준에서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유리가 손에 들고 있던 초음파 사진을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임신 8주, 태아 심박수 양호라는 글자는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터질 듯한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전의 수군거림은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강서방님이 저 아가씨랑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네. 조금 전까지 창피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 씨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이내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두 눈은 혼란과 분노, 혐오감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근엄했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위엄과 도덕군자의 가면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넋이 나간 듯 초점 없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네가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야.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그녀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슬프고도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토샵이요? 어머님은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씨름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침착하게 동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호텔 복도에서 찍은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시아버지와 유리가 한 객실에서 나와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짧았지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마지막 변명의 희망까지 모두 꺼트려 버렸습니다. 보셨어요, 어머님? 저는 차갑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우고 남편도 바람 피웠네요. 더 기가 막힌 건 두 사람이 같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머님이 항상 자랑하시던 예의 바른 명문가의 모습인가요? 어머님, 저더러 멍청해서 남편 하나 간수 못한다고 욕하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게 비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남편이 황혼의 나이에도 밖에 나가 젊은 여자를 임신시키는 걸 어떻게 간수해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공유하는 이런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 가르쳐 주세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제 질문들은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참담한 굴욕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몇 마디 웅얼거리더니 두 눈을 뒤집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민준 씨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어머니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렀고 누군가는 청심환을 찾았습니다. 저를 심판하기 위해 열린 가족회의는 이제 그들 가족의 진짜 비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어떤 미동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피로감과 환멸감만이 느껴졌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한 가족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챙겨 그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혼돈과 붕괴 직전에 한 가족을 남겨두고 이제부터 제 인생은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연극에 막이 내렸고 저는 불쌍한 조연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연극의 결말을 짓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집의 대문을 나서며 저는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았습니다. 마치 수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고 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명문가의 가면을 쓴 한 가족의 몰락을 알리는 애처로운 장송곡처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일은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달려나와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제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다 끝났지?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버텨왔던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처음으로 마음껏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굴욕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친정집에 머물며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곁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제 지나갔어, 딸아.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는 거야. 하지만 그들 가족에 대한 소식은 지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날의 핵폭탄 이후 그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으로 가벼운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걸음이 불편해지고 입이 살짝 돌아가 예전처럼 날카롭고 악독한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충격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컸을 겁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도덕적인 남편과 능력 있는 아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까요. 진짜 전쟁은 시아버지와 민준 씨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내연녀에게 동시에 그것도 아주 굴욕적으로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준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천지가 뒤집힐 듯한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준 씨는 시아버지를 향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위선자라고 저주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창피함과 분노 속에서 민준 씨를 향해 여자에게 노란한 줄도 모르는 무능한 놈이라고 비난하며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원래도 서먹했던 부자 관계는 이제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넓은 집에는 이제 두 남자만이 그림자처럼 살며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난 민준 씨와 시아버지는 미친 듯이 유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녀가 살던 원룸과 학교까지 찾아갔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유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고 SNS 계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산산조각 난 한 가족과 두 어리석은 남자만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사진을 찍었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유리의 진료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원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가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동원하자 마지못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유리라는 이름의 환자는 진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초음파 사진은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임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로부터 마지막 거액을 뜯어내고 잠적하기 위한 한편의 연극이자 도구였을 뿐입니다. 강 씨 집안 이야기는 동네 전체에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친척들부터 이웃들까지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 가족을 존경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멸과 조롱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업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선과 악랄함에 대한, 민준 씨의 바람기에 대한, 그리고 시아버지의 부도덕함에 대한 업보라고. 시어머니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명문가, 교육자 집안이라는 가면은 이제 벗겨지고 추하고 일그러진 민낯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위선적인 도덕의 잣대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제는 그들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과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굴레는 정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로부터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제 변호사는 민준 씨에게 공식적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가 당연히 바로 도장을 찍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만함이 아닌 애원과 매달림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제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회와 눈물로 가득 찬 장문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내 소중함을 몰랐어.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다 바꿀게. 너한테 평생 갚으면서 살게. 그는 심지어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덥거나 비가 오거나 상관없이 문 밖에서 몇 시간이고 서서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몇 번이나 쫓아내려 하셨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저는 그가 더 이상 헛된 희망을 품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는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게 야위고 수척해져 있었고 항상 입던 고급 양복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공한 이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와줬구나.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필요한 사람은 너였다는 걸 깨달았어. 그 유리라는 애는 그냥 실수였어. 잠깐의 바람이었을 뿐이야. 이제 완전히 정신 차렸어. 저는 그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렸다고? 모든 것이 탄로나고 내 연녀가 도망간 후에야? 아니면 제가 없으면 무너져가는 자신의 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 민준 씨, 더 이상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갑고 낯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건 정말 끝났어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어요.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민준 씨가 다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연아. 다시는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못하게 할게. 약속할게. 제발 내 곁으로 돌아와줘. 저는 부드럽게 손을 뺐습니다. 민준 씨, 그거 알아요? 용서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 있어요. 당신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님과 함께 나를 모욕하고 내 인격을 짓밟았어요. 내 마음은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말을 마친 후 저는 제가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장 찍어요. 그게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서로를 놓아주자고요. 민준 씨는 서류를 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수척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우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 뒤늦은 눈물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민준 씨와의 일을 해결한 후 저는 시어머니와 재산 문제로 힘든 법적 다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틀렸습니다. 그 충격 이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재산을 놓고 다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집을 팔아 법에 따라 제게 절반을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노후와 민준 씨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욕을 하거나 악담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고 침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녀가 현관에 혼자 앉아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고독한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고통과 후회를 곱씹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독선에 대한 대가는 가족의 붕괴와 황혼의 고독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산속의 조용한 절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근엄하고 도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로와 고통에 찌든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거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찰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너를 힘들게 하고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어. 저는 조용히 그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와 내 시어머니는 사실 사랑이 없었다.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났고 사랑보다는 책임감으로 살았지. 내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밖에 몰랐다. 아들이 전부였지. 나는 그저 집안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수십 년을 외롭게 살았어. 그러다 그 유리라는 아이를 만났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관심을 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감정이었지. 내가 눈이 멀었었다. 어리석었어. 스스로를 속이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 그의 고백을 듣자 제 안의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그가 역겹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외로움의 불행한 결혼의 피해자. 하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실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버님.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은 생이라도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걸어갈 때 절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종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듯했고 제 인생에 파란만장했던 한 장을 닫아주는 듯했습니다. 모든 은원과 증오는 이제 정말로 그 종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손에 든 날, 저는 슬프거나 아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한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수년 동안 제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던 유해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어낸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아픈 기억이 담긴 그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 분할금과 약사로서의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제 고향의 작은 읍내에 개인 약국을 열었습니다. 약국 이름은
안녕 약국이라고 지었습니다. 손님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조금 어려웠지만 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덕분에 제 약국은 점차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며 번창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약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건강 상담을 해드리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유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강인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결정했습니다. 일 외에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분. 우리는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제 결정이 완전히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전 남편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그들의 삶은 길고 암울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혼 후 큰 재산을 잃고 아버지에 대한 충격까지 더해져 무기력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할 의욕을 잃고 매일같이 술로 시름을 달랬습니다. 사업은 기울었고 그의 이사자리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공한 남자에서 그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데다 가족이 무너지고 아들이 망가진 것에 대한 슬픔으로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며 고독과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모든 것이 탄로난 후 집을 나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옛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모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절에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한때 부유하고 모범적이라고 여겨졌던 한 가족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고통과 가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하고 슬픈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면, 만약 그들이 서로를 더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아마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약국 문을 닫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몸에서는 진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피곤하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너 찾으러 왔어. 저는 그를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무슨 볼일 있어요?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내가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너를 잃고 나서야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어.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너무 늦었어요.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나에겐 나만의 삶이 있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잊고 새 인생을 살아요. 그게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말을 마친 후 저는 돌아서서 약국의 셔터를 내렸습니다. 서서히 지는 노을 속에 그를 홀로 남겨두고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그는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 과거에 속한 슬픈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 순간 온전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제 삶은 평온하고 안정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안녕 약국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저는 직원을 더 고용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건강 상담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일에서 기쁨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균형도 찾았습니다. 요가 클럽에 가입하고 꽃꽂이를 배우고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한 여자의 행복은 어떤 남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 주체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복은 제게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제 약국에서 주최한 오지 의료 봉사활동에서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준수 씨라는 이름의 봉사 의사였습니다. 그는 민준 씨처럼 잘생기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에게서는 온화하고 진실된 분위기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의 강인함과 친절함에 끌렸고 저는 그의 헌신과 의술에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 이야기를 아무런 편견 없이 오직 공감과 이해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제 용기에 감탄하며 폭풍우를 겪은 저 같은 여자는 평온한 안식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준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온전한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제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는 시원한 시냇물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1년 후 그는 안녕 약국에서 직접 엮은 풀반지를 주며 제게 청혼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없지만 평생을 함께할 진실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모시고 소박하고 따뜻하게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제게 보답을 해주었다고, 우리 딸이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수 씨의 손을 잡고 우리를 보며 미소 짓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넘어진 적도 아팠던 적도 제 인생이 어둠 속에 잠겼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제 인생의 빛과 행복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동화가 아닐지 모르지만 한 여성의 강인함에 대한 실화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아무리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여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눈물과 고난으로 가득했던 서연 씨의 길고 긴 여정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믿음을 잃는 고통, 내 집에서조차 이방인이 되는 혼란, 모욕당하는 굴욕감을 겪었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함께 환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과 가족의 비극을 넘어 한 여성이 고통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성장기입니다. 순종적인 피해자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여정이었죠. 아마도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쓰라린 교훈은 바로 환상의 붕괴일 것입니다. 서연 씨는 수많은 다른 여성들처럼 모든 믿음과 희생을 바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기꺼이 포기하고 남편을 기다리며 차가운 저녁 식사를 감수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착하고 너그럽고 인내하면 평화로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존중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선함은 누구도 감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따분한 아내, 쉽게 억압할 수 있는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끝없는 인내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키울 뿐입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어느 한 사람의 인내가 아닌 양쪽의 노력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극도의 분노를 유발했던 지점은 바로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제 남편 하나 간수 못하는 멍청한 년. 이 말은 단순히 악독한 시어머니의 꾸짖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유해한 사상을 대변합니다. 바로 피해자, 특히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상입니다. 왜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가장 먼저 비난받고 심판받는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왜 사람들은 충실의 맹세를 저버린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아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았을까? 라고 질문할까요? 시어머니의 말은 서연 씨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인격과 가치를 부정하는 잔인한 칼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불쌍한 피해자에서 죄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명예와 자존감을 짓밟을 권리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멍청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잘못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서연 씨가 이 말을 듣고 각성한 것은 나의 인내는 어리석음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씌우는 죄인의 역할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항상 한 줄기 빛은 존재합니다. 서연 씨 이야기의 빛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조언하는 대신 침착하고 지혜롭게 투쟁의 길을 제시해준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가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기댈 어깨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검을 쥐어주었습니다. 눈물은 남자를 후회하게 만들지 못해 우습게 볼 뿐이지. 어머니의 이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현명한 전략입니다. 절대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올바른 조언을 해줄 만큼 현명하고 경험 많은 사람을 찾으십시오. 때로는 전화 한 통, 시기적절한 조언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연 씨의 증거 수집 과정은 눈물겨운 여정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어야 하며 매일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것은 끔찍한 고문이었지만 서연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힘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와 전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피해자는 고통에 잠식되지만 전사는 바로 그 고통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미행이나 염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설 때 감정만이 아닌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증거와 진실이야말로 수만 마디의 논쟁이나 눈물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여성의 강인함은 결코 울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울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배신보다 더 깊은 비극, 더 추악하고 적나라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범적인 가족의 도덕적 기반 자체가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도덕군자인 척 엄격했던 아버지이자 남편인 시아버지가 아들의 내연녀와 몰래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쓰라린 교훈을 줍니다.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이나 가정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교육자 집안, 성공한 집안이라는 가면 뒤에는 추악한 비밀과 거짓으로 얽힌 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도덕을 외치는 자들이 종종 가장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법입니다. 시아버지와 민준 씨의 사건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무책임한 바람기는 당신 자신의 행복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가족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씨 집안의 결말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업보는 그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매우 쓰라린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시어머니는 결국 병과 고독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굴욕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금지옥역 같던 아들 민준 씨는 결국 아내, 내연녀, 직업,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존경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범 공무원이었던 시아버지는 남은 생을 가책과 부끄러움 속에서 살게 되었고, 비극을 뿌린 유리는 비록 큰 돈을 갖고 도망쳤지만 과연 그녀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거짓과 악행은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 있고 인간적인 교훈은 바로 서연 씨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녀는 맹목적인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가족의 붕괴를 보며 통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떠나는 길, 새로 시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서연 씨의 떠남은 도피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유해한 관계와 가치 없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연 안녕, 약국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평안하고 선량한 그녀의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사랑과 진정한 행복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께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자를 붙잡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인격, 자존감, 그리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절대 그 누구도 당신을 멍청하다는 두 단어로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유일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해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용감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이 문이 닫히면 더 밝고 넓은 다른 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면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가장 눈부신 새벽은 가장 짙은 어둠 뒤에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참고로 본 이야기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허구이며 오직 교육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전달할 목적으로 창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귀중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녀처럼 강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배우고 함께 더 강해질 수 있도록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사랑하는 여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여유로운 노후를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앞으로 이어질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